아침 7시 최영숙은 알람 없이도 정확히 눈을 뜹니다. 32년째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8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남편은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불편해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켭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앉아있을 소파 앞에 리모컨을 놓아둡니다. 뉴스 채널로 맞춰놓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저염식 미역국과 현미밥, 당뇨와 고혈압을 위한 식단입니다. 영숙의 60년 인생은 이렇게 32년간의 결혼 생활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왼손은 여전히 어색하게 움직입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쥐기 편하게 반찬을 작은 그릇에 덜어줍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응, 짧은 대답이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침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재활의학과 대기실은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영숙은 남편의 진료 기록지를 챙기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아들은 대전에서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산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삶이 바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올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오후 드라마, 저녁 뉴스, 밤 시사 프로그램. 하루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멀어 보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회색빛 머리, 주름진 얼굴, 색이 바랜 잠옷, 파란 원피스나 갈색 염색 머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최영숙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을까? 매일 밤 잠든 남편 곁에서 느끼는 끝없는 공허함. 이것이 영숙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대학 동창 미경의 활기찬 목소리입니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후 미경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미경아, 뭐야? 시간 있어? 카페에서 잠깐 보자. 갑자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상가의 작은 카페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은 밝은 색깔 블라우스에 머리도 짧게 자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어때? 얼굴색이 별로야. 그냥 그렇지. 있잖아,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봤어? 영숙은 커피 잔을 놓았습니다. 뭔데 그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이야. 이름, 직업, 가족 관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루를 즐기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미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했습니다. 나도 지난달에 해봤거든. 정말 신기하더라. 아무도 나를 죽은 남편의 아내나 애들 엄마로 보지 않아. 그냥 나 자신으로만 하루를 보내는 거야.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32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은 일이야? 괜찮고 안 괜찮고가 어디 있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한테도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경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그날 밤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의 머릿속은
온통 미경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아침, 병원, 집안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묻지마. 관광 말인데. 마침내 영숙은 조용히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 영숙의 가슴은 오랜만에 뛰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서 있는 영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주도 친구들과 잘 다녀와요. 아침에 남편이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60년 살면서 처음 하는 거짓말.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묻지마! 관광 참가자분들!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여 명의 중년 남녀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기로 했죠? 편하게 즐겨보세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돈된 머리. 영숙은 고개를 창 밖으로 돌렸습니다. 강원도 처음이세요? 옆자리 남자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저도 오랜만이네요. 커피 드실래요? 그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건넸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지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원이라고 해요. 거짓 이름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32년 동안 최영숙으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이지원이 된 기분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하죠. 그도 가짜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규칙이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보는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나 봐요.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표정에서 피곤함이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영숙은 그를 자세히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3시간 후 강원도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영숙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바비큐 파티 형태였습니다. 영숙은 김민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점점 어색함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일했어요. 김민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이혼하고 나서 그만뒀죠. 새 출발하려고 해요. 영숙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문구점을 했었어요. 남편이 아파서 접었죠. 남편분 돌보느라 힘드시겠어요. 김민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후 펜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몇 명씩 짝을 이뤄 걸었습니다. 영숙과 김민수는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습니다. 별이 많네요.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김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걷다가 영숙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김민수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손을 놓으려 했지만 김민수는 그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을 잡았던가요? 사실. 저는 서태원이에요. 김민수가 갑자기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최영숙이에요. 영숙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로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 오늘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태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32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8년째 간병하고 있는 남편.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서태원이 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네. 영숙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방에 혼자 누워 있으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레어 봤던가요?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어? 몸 조심해. 짧은 문자였지만 영숙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영숙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태원과 함께 봤던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별들마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며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남편에게 제주도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더라. 그래. 좋았겠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반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태원이었습니다. 영숙 씨. 잘 들어가셨어요? 네. 감사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올게요. 첫 만남은 명동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태원은 영숙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영숙은 웃으며 앉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서태원은 영숙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영숙 씨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저도 그래요.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동창 모임, 병원 동행, 시장 보기. 핑계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서태원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사하셨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루에 10통이 넘는 문자였습니다. 영숙 씨. 왜 답장을 안 하세요?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죄송해요. 바빠서요. 바쁜 게 뭐가 있어요? 집에만 계시잖아요. 서태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태원을 마주친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영숙 씨 집이 여기 맞죠?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영숙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힘드시니까 제가 가까이 오는 게 낫죠. 서태원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태원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또다시 아파트 앞에서 서태원을 봤습니다. 또 우연이네요. 서태원 씨,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연인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죠. 연인이라는 말에 영숙은 소스라쳤습니다. 언제 그런 관계가 되었나요?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숙 씨, 우리 사랑하잖아요. 서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동안 뭐였어요?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후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서태원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만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만나지 않겠어요. 영숙 씨, 농담 그만하세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서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영숙은 그를 피해 다른 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태원은 따라왔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집에 가세요. 안 갑니다. 영숙 씨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영숙은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서태원은 처음 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서태원이 여전히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영숙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가족들에게만 새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서태원의 연락도 없었고 아파트 앞에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서태원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관계마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영숙은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더 큰 굴레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지켜야 했습니다.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번호를 바꾼 지 일주일 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서태원의 연락은 끊어졌고 아파트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약을 챙기고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간병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 부르는 중이에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집을 나서며 아들과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서태원이었습니다. 영숙 씨, 그가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영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남편이 쓰러졌어요. 병원 가야 해요. 서태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제 차 타세요.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영숙은 망설였지만 시간이 급했습니다. 택시를 잡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서태원의 차에 탔습니다. 그는 말없이 속도를 내며 병원을 향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고마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달려와 영숙을 안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아들이 서태원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태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나 모셔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서태원이 자리를 뜨려 했지만 영숙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영숙과 아이들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의사의 말에 모두 안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을 때 남편은 혼자 아팠습니다. 엄마, 집에서 쉬세요. 우리가 지킬게요. 아들이 말했지만 영숙은 남편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딸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엄마, 오늘 그분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뭔가 이상했어요. 엄마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과 딸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영숙은 서태원과의 만남부터 스토킹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실망했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위험한 사람이었네요.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락 안 해 번호도 바꿨어. 정말요? 응. 엄마도 깨달았어. 잘못된 일이었어. 아들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서태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영숙 씨, 어르신 괜찮으세요? 만나서 얘기해요. 딸이 답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 후로 서태원의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영숙을 알아봤습니다. 고생했어. 남편의 첫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영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가족이 함께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번갈아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영숙 혼자 감당했던 일들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딸이 영숙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아들도 미안해했습니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위로와 이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활치료 같이 다닐게요. 나도 주말마다 올게요. 딸도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우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영숙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태원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 접수했다고 경고했더니 딱 잠잠해지더라고요. 아들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 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을 향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끝까지 영숙의 일탈을 알지 못했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떨어진 탓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입을 맞춘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가끔 남편이 물어보면 영숙은 평범한 하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진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재활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걷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매일 오후 영숙과 남편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나가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벤치까지 가볼까? 그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몇 개월 전 이 자리에서 서태원을 만났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 그냥 여러 가지로. 남편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전히 왼손은 힘이 약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남편의 짧은 말에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남편 간병하면서 지내고 있어. 힘들겠다 있잖아. 다시 묻지 마. 관광 갈 생각 없어? 이번엔 부산으로 가는 코스가 새로 생겼대.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몇 개월 전이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미경아, 다시는 안 갈 거야. 왜? 재미있었잖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곁에 있었어. 미경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영숙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동작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뭐든 좋아. 그럼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영숙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32년째 끓이는 미역국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이들 언제 와? 주말에 온대요. 민수는 토요일에, 은정이는 일요일에. 그래. 좋겠다. 남편의 얼굴에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와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화려한 염색 머리 대신 자연스러운 흰머리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파란 원피스 대신 편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재활 운동을 했고, 딸은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딸이 감자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네. 뭔가 편안해 보여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일탈은 한때의 공허함을 채워줬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4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의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재활치료 열심히 하시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들이 격려했습니다. 응. 고맙다. 남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평범한 일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영숙과 남편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곳 가보고 싶지 않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묻지마 관광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잃어버렸던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찾게 해준 값진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숙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걸.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서태원과 함께 봤던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혼자 보는 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집 위로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내일도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 영숙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